고대 문명의 두 거인, 동방의 삼국지 연합군과 서방의 대 로마 제국이 마침내 마주했습니다. 위, 촉, 오이 깃발 아래 집결한 삼국지의 영웅들과 로마의 무적 군단이 100만 대군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대전쟁, 대륙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서기 204년 유프라테스 강줄기가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끝에서 불어온 거대한 먼지바람이 지평선을 가득 메웠습니다. 위나라의 조조, 촉나라의 유비, 그리고 오나라의 손권,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던 세 명의 효웅들이 역사의 흐름을 비틀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들 뒤에는 철갑을 두른 기병과 100만 명의 대군이 장관을 이루며 서쪽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상대는 당대 서구 세계의 절대 강자, 황제 트라이아누스가 이끄는 로마 제국의 철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100만 대 100만의 충돌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타오르는 시리아 평원 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부터 로마 군단의 상징인 황금 독수리 깃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마 보병들은 마치 거대한 기계장치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발을 맞추어 전진했습니다. 수만 개의 샌들이 대지를 짓누르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중압감을 선사했습니다. 그 선두에는 갈리아를 평정했던 천재 전술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망토를 휘날리며 동방의 낯선 군대를 매서운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반대편 삼국지 연합군의 진영은 그야말로 거대한 성벽 같았습니다. 중앙에는 위나라의 청색 깃발이, 좌우에는 촉나라의 녹색과 오나라의 적색 깃발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조는 가만히 눈을 감고 지면을 타고 전해지는 로마군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옆에 선 제갈량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제갈량은 배구선을 가볍게 흔들며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이 전쟁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수천 개의 기계장치, 제갈로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군의 선봉대가 300보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카이사르가 검을 높이 치켜들자 로마의 백인장들이 일제히 구령을 내질렀습니다. 로마 군단병들은 거대한 사각형 방패인 스쿠툼을 겹쳐들며 거북이 등껍질 같은 방진, 테스투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들의 철벽 같은 방어태세는 그 어떤 화살도 뚫을 수 없을 것처럼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입계에는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갈량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평원을 뒤흔드는 육중한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천 대의 제갈로에서 뿜어져 나온 화살들이 하늘을 검게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살비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10발씩 쏟아지는 철제 화살촉의 세례는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비명을 내지르며 로마의 방패진 위로 쏟아졌습니다. 강력한 운동 에너지를 실은 화살들이 로마의 목재 방패에 박히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가 쪼개지고 철판이 찌그러지는 둔탁한 타격음이 이어졌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단단한 방패 뒤에서 숨을 죽였지만 쉼없이 쏟아지는 연노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방패를 뚫고 들어온 화살촉이 병사의 어깨를 스치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로마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동료의 빈자리를 뒤에 있던 병사가 즉각 메우며 그들은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조조의 명령을 받은 야전사령관 장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나라 최고의 정예 기병대인 호표기가 말발굽 소리를 천둥처럼 울리며 로마군의 우측면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말들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먼지구름이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장료는 창을 앞세우며 부하들을 독려했습니다. 말들의 근육이 요동치고 땅이 뒤집히는 진동이 로마군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로마군 역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방어의 귀재 아그리파는 즉각 신호를 보내 대응했습니다. 로마의 측면 보병들이 방패를 땅에 박고 긴 창을 비스듬히 세워 기병의 돌격에 대비했습니다. 호표기가 로마의 방진과 충돌하기 직전 로마 보병들이 일제히 무거운 투창인 필름을 던졌습니다. 필름은 명중하는 순간 앞부분이 구부러지며 말의 가슴팍과 기병의 방패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돌진하던 말들이 고꾸라지며 거대한 먼지를 일으켰고 뒤따르던 기병들이 엉키면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장료는 날카로운 창술로 날아오는 투창을 쳐내며 로마 보병의 방패벽으로 돌진했습니다. 철과 철이 부딪히는 굉음이 평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각 전장의 중심부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들이 직접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촉나라의 오호대 장군 관우가 자신의 에마 적토마를 타고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82근 무게의 청룡 언월도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관우의 눈은 로마 군단의 한가운데에서 진두지휘하는 명장 스키피오를 향했습니다. 관우가 단기 필마로 로마군의 방진을 향해 돌진하자 로마 군단병들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관우가 청룡도를 크게 휘두르자 로마의 방패 수개가 단숨에 박살나며 병사들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로마의 정예 백인장들이 그를 저지하기 위해 글라디우스를 뽑아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관우의 거대한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로마 병사들의 방어구는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관우의 수염이 휘날리며 그가 내지르는 호통 소리는 전장의 소음을 뚫고 로마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군은 개개인의 무력보다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군대였습니다. 스키피오는 관우를 고립시키기 위해 보병들에게 반원형의 포위망을 형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우가 휘두르는 칼날을 피해 로마 병사들은 조직적으로 방패를 밀착시키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관우가 한 명을 쓰러뜨리면 두 명이 그 자리를 채웠고 뒤쪽에서는 장창병들이 관우의 말인 적토마의 다리를 노리고 파고들었습니다. 이 위박한 순간 오나라의 소패왕 손책이 이끄는 보병 부대가 관우의 뒤를 받치기 위해 합세했습니다. 손책은 두 자루의 칼을 휘두르며 로마 보병의 틈새를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삼국지의 장수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일기토 전술과 로마 군단의 정교한 교대 시스템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전장은 이제 거대한 육수용 소티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조조는 본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서서히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로마군이 삼국지 연합군의 중앙 보병진과 뒤엉켜 체력을 소모하는 사이 그는 서량의 맹장 마초에게 은밀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마초는 로마군의 보급로와 후방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광활한 사막 지형을 크게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제국 최고의 공성병기들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수백 미터 밖에서 날려보내는 발리스타와 오나거들이 삼국지 연합군의 지휘부를 향해 조준을 마쳤습니다. 하늘에서 주먹만 한 화살이 아닌 집채만한 바위들이 불길을 머금은 채 삼국지 군진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병사들의 비명이 메아리 쳤습니다. 제갈량의 팔진도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카이사르의 요새화 전략이 먼저 뚫리느냐. 이제 전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광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장료의 기병대가 로마의 창숲에 막혀 고전하고 관우가 로마 보병들의 집요한 포위망에 갇힌 바로 그때 지평선 너머에서 마초가 이끄는 서량 기병대의 함성 소리가 다시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의 후방에서 치솟는 연기와 혼란스러운 신호탄들. 과연 로마의 방패는 이 거대한 동방의 폭풍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로마군의 후방에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솟구치며 마초의 서량 기병대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초는 사자투구를 눌러쓰고 창을 곧게 세운 채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서량의 말들은 로마의 기병들보다 덩치가 크고 체력이 월등했습니다.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대지는 신음했고 로마군의 후방 보급 부대와 예비대는 예상치 못한 기습에 커다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초의 창끝이 로마군 장교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서량 기병들은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하며 활을 쏘고 창을 휘둘렀습니다. 로마의 후방을 지키던 보조병들은 이들의 거친 돌격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저력은 위기의 순간에 발휘되었습니다. 명장 게르마니쿠스는 즉각 후방으로 말머리를 돌려 자신의 정계 기병대와 게르만 용병들을 이끌고 마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철과 철이 맞물리는 비명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는 로마 특유의 짧고 단단한 기병용 검을 휘두르며 마초의 창을 받아냈습니다. 마초의 창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로마 병사들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는 방패로 창날을 쳐내며 말의 어깨로 마초를 밀어붙였습니다. 두 기병 영웅의 충돌로 인해 주변의 흙먼지가 소용돌이치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 시각 전방의 중앙에서는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의 명령에 따라 거대 발리스타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발리스타에서 발사된 거대한 강철 화살들은 삼국지 연합군의 선봉 보병들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방패를 든 병사도 가슴 보호대를 착용한 병사도 그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서는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조조의 얼굴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조조는 즉각 길을 흔들어 사마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마이는 이미 로마군의 배치도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군의 발리스타가 장전되는 찰나의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사마이의 명령에 따라 위나라의 궁병들이 영이막을 형성하는 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전장 한가운데에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로마 포병들의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조조의 정예 보병인 청주병들이 낮은 자세로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보병의 발밑을 노리는 갈고리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병들이 거대한 스쿠툰 방패를 앞세워 전진할 때 연기를 뚫고 튀어나온 청주병들이 방패의 아래쪽 틈새로 갈고리를 걸어 당겼습니다. 단단했던 로마의 테스트도 방진의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총나라의 장비가 나섰습니다. 장비는 장사 장팔사모를 휘두르며 벼락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장비의 고함은 로마 병사들의 고막을 뒤흔들며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장비가 사모를 내리치자 로마 병사 3명의 방패가 동시에 찌그러지며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장비의 무력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로마의 백인장들이 그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지만 장비의 사모는 이미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뒤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는 전쟁의 천재 카이사르가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중앙이 밀리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제2선발대를 투입했습니다. 로마의 정예병들은 단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뒤로 빠지며 삼국지 연합군을 거대한 깔때기 모양의 지형으로 유인했습니다. 그것은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수없이 사용했던 포위 선멸 진영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배구선을 멈추고 지형을 살폈습니다. 지면의 경사와 바람의 방향, 그리고 로마군의 움직임이 수상했습니다. 그는 로마군이 일부러 중앙을 내어주고 좌우익을 넓게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전령을 보내 지금 당장 돌격을 멈추고 진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비와 손책의 부대는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여 로마군의 본진 깊숙이 파고든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좌우익에 숨어있던 중장보병들이 서서히 그들의 뒤를 차단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로마의 톱니바퀴 같은 전술이 삼국지 연합군의 용맹한 장수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송원의 지휘 아래 있던 감령과 주태가 이끄는 오나라 수병들이 육지로 올라와 로마군의 우측면 요새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밧줄과 갈고리를 이용해 로마군이 급하게 쌓아 올린 토성을 타고 올랐습니다. 로마군은 동양의 병사들이 이토록 민첩하게 성벽을 오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백병전이 벌어지며 로마의 방어선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이제 노을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지 위에는 주인을 잃은 말들이 울부짖고 찌그러진 방패와 꺾인 깃발들이 즐비했습니다. 100만 명의 군대가 부딪힌 평원은 그야말로 지옥의 풍경과 다름없었습니다. 조조와 트라야누스 두 지도자는 서로의 진영을 바라보며 다음 한 수를 고민했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최정예 호위무사인 허저와 전의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는 사령관들이 직접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할 시간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 로마 진영에서도 스키피오가 자신의 기병대를 재정비하며 최후의 돌격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오기 전 이 거대한 전쟁의 첫 번째 승부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하늘을 보며 동남풍이 불어오기를 기도했고 카이사르는 신들에게 로마의 승리를 빌며 자신의 투구를 고쳐 썼습니다. 과연 누구의 기도가 먼저 하늘에 닿을 것인가? 장비의 사모가 로마 군단장의 흉갑을 타격하기 직전 로마의 예비 기병대가 장비의 측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관우는 포위망 속에서 적토마를 높이 세우며 다시 한번 청룡도를 치켜들었습니다. 로마의 중보병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방패를 두드렸습니다. 그 육중한 소리는 대지를 갈라놓을 듯 거대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시리아 평원 위로 차가운 달빛이 피로 물든 대지를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백만대군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밤의 정적을 깨는 것은 수십만 개의 횃불이 타오르는 소리와 기괴하게 뒤섞인 병장기들의 마찰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는 황금빛 흉갑을 고쳐매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제국 최강의 정예병 프라이토리아니, 즉 근위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보랏빛 망토를 두른 로마 근위병들이 질서 정연하게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군단병보다 체격이 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교한 강철 갑옷으로 무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방패를 두드리며 내는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처럼 전장을 압도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들을 이용해 삼국지 연합군에 지친 중앙부를 완전히 절단하려 했습니다. 조조는 로마의 정예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갈량과 함께 야습과 매복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갈량은 부채를 들어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
평원 바닥에 미리 매설해 두었던 기름 항아리들이 위나라 발석차에 의해 로마 근위대의 발밑으로 쏟아졌습니다. 순간 제갈량의 신호에 따라 화염 화살 수만 발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날아간 불화살들이 지면에 닿는 찰나 로마 근위대의 진영은 거대한 불바다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갑옷이 달궈지고 병사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로마 근위대는 전설적인 인내심으로 대열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불길 속에서도 방패를 겹쳐들고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화염 속을 뚫고 나타난 것은 위나라의 괴력 장수 허저였습니다. 상의를 벗어던진 허저는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며 불길 속에서 로마 병사들을 덮쳤습니다. 허저의 철퇴가 한번 휘둘러질 때마다 로마 근위대의 강철 투구가 찌그러지며 병사들이 집단처럼 쓰러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전위가 쌍철극을 들고 나타나 로마군의 포위망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혼란에 빠진 중앙 대신 상대적으로 방어선이 얇아진 오나라의 측면을 노렸습니다. 로마의 정예 기병대인 에퀴테스가 어둠을 틈타 말의 발소리를 죽인 채 손권의 본진을 향해 우회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식 장창을 낮게 세우고 번개 같은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본진을 지키던 주태는 온몸에 수십 발의 화살이 박힌 채로도 미동도 하지 않고 손권을 가로막았습니다. 주태의 칼날이 로마 기병의 말목을 베어 넘겼고 뒤이어 떨어진 기병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기병들의 파상 공세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권의 호위병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가며 오나라의 지휘부가 위태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서쪽 언덕 위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서량 기병대의 말발굽 소리도 로마의 나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이 직접 설계한 모구유마들이 수레에 가득 폭약을 싣고 로마군의 밀집 지역으로 굴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기계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 수레들은 로마군이 창을 찌르는 순간 내부에 화약이 터지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폭발의 진동이 대지를 뒤흔들었고 고막을 찢는 듯한 소음이 병사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군은 이 기괴한 동양의 발명품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의 분노라 생각하며 잠시 진격을 멈추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카이사르는 병사들을 다독이며 다시 대열을 정비하려 했지만 이미 전장의 흐름은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중앙에서는 관우와 로마 최고의 검투사 출신 백인 장장이 마주쳤습니다. 횃불에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청룡 어널드와 글라디우스가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백인 장장은 방패 뒤로 몸을 숨기며 관우의 하체를 노렸고 관우는 그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듯 청룡도를 세로로 내려 찍었습니다. 방패가 반으로 갈라지는 굉음과 함께 지면이 파였습니다. 전장은 이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분간하기 힘든 난전으로 변해갔습니다. 조조는 조은에게 명령하여 유비의 안전을 확보하게 했고 마초는 다시 한번 기병을 몰아 로마 황제의 천막 근처까지 육박했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직접 검을 뽑아들며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의 자존심과 삼국지의 야망이 이 밤 단 한 번의 칼날 끝에 실려 있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 지평선 너머로 또 다른 대규모 병력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추가 증원군인가? 아니면 삼국지 연합군이 숨겨둔 또 다른 복병인가? 밤새도록 이어진 처절한 사투로 양측 모두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전장을 완전히 끝내버릴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평원 너머로 나타난 그 그림자의 정체는 오나라의 노련한 사령관 주유가 이끄는 결사대와 위나라의 천재모사 가우가 준비한 연합 복병이었습니다. 주유는 강동의 정예병들을 이끌고 로마군의 유일한 퇴로이자 고급 요충지인 유프라테스 강 하류를 완전히 장악한 채 로마군의 측면을 향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평선 끝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로마의 은색 갑옷과 삼국지의 청동 갑옷을 동시에 비추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사투로 인해 양측 병사들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무기를 든 손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제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속 기병대인 알레를 투입하며 삼국지 연합군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인 청나라와 오나라의 경계 지점을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로마의 기병들은 동양의 기병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편자 기술과 안장을 바탕으로 보병 방진 사이사이를 마치 흐르는 물처럼 통과하며 삼국지 보병들의 목을 낚아챘습니다. 카이사르는 이 틈을 타 다시 한번 테스트도 방진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는 방패 위에 가죽을 덧대어 제갈량의 불화살과 기름 공격에 대비한 상태였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제갈량이 전장 중앙의 높은 언덕 위에서 거대한 깃발을 휘둘렀습니다. 그것은 삼국지 연합군이 자랑하는 최종 병기 100발의 화살을 동시에 쏟아내는 거대 연노차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수십 마리의 소가 끄는 육중한 수레들이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로마의 방패진이 필름을 던지기 위해 잠시 벌어진 그 찰나의 틈을 향해 수만 발의 쇠화살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로마의 스쿠툰 방패가 쇠화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쩍쩍 갈라졌습니다. 방패 뒤에 숨어있던 백인장들의 가슴팍에 팔뚝만한 화살들이 박혔습니다. 로마의 제2전열이 무너지며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 혼란을 뚫고 조운이 백마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조운의 은색 창은 마치 한 마리의 용이 춤을 추듯 로마 병사들의 틈을 헤집었습니다. 조운은 단신으로 로마 근위대의 3중 방어선을 돌파하며 트라야누스 황제가 있는 본진 깃발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황제의 호위병들이 조운을 막아섰지만 조운은 창술의 정점에 도달한 자였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몸을 눕히며 날아오는 투창을 피한 뒤 단 한 번의 찌르기로 로마 장교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조운의 갑옷은 이미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서늘한 안개처럼 고요했습니다. 한편 로마의 천재 전략가 스키피오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병들을 상해시켜 조운을 포위하는 동시에 후방에 숨겨두었던 로마의 중형 발리스타들을 조운의 퇴로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조운이 황제의 턱 밑까지 다다랐을 때 거대한 강철 화살 3발이 그의 발치에 박히며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장의 북쪽 끝에서 땅을 울리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존재감이 나타났습니다. 조조가 아껴두었던 최후의 전력, 말과 기사 모두를 강철 갑옷으로 감싼 철갑 기병과 거대 발석차 부대가 전장에 합류한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일찍이 파르티아의 기병을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온몸을 빈틈없이 철갑으로 두른 이들의 중압감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철갑 기병들이 로마의 정예 방진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대열을 이탈하기 시작했고 카이사르는 이를 막기 위해 직접 칼을 뽑아들고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로마의 질서와 동양의 신비로운 파괴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평원은 이제 거대한 살육의 가마솥이 되었습니다. 유비는 전장의 참혹함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쌍고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손책은 이미 투구도 벗어던진 채 로마 장수들과 육탄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저울추가 삼국지 연합군 쪽으로 기우는 듯했던 바로 그 순간 로마 진영 후방에서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전체의 운명을 건 최후의 예비대, 로마 본토에서 급파된 전설적인 제10군단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나타난 제10군단의 위용에 삼국지의 장수들도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로마 제국과 삼국지 연합군, 양측 모두 이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태양은 정중에 걸렸고 대지는 더 이상 피를 머금을 수 없을 만큼 젖어들었습니다. 과연 이 100만 대군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일정은 누구의 손에서 시작될 것인가? 로마 제국 최고의 정예 중의 정예, 제10군단이 지평선을 가득 메우며 등장하자 전장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가 가장 신뢰했던 불패의 상징이었고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은 마치 거대한 성벽이 움직이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제10군단은 철갑 기병의 돌격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 대형을 변경하여 거대한 말뚝을 땅에 박고 불이 붙은 화살을 기병들의 눈을 향해 집중 포사했습니다. 거대한 중장 기병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날뛰자 오히려 삼국지 연합군의 전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카이사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제10군단의 선두에 서서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로마 보병들은 강철 같은 규율로 다시 뭉쳤고 흐트러진 삼국지 보병들을 향해 글라디우스를 앞세워 전진했습니다. 조조는 전환기 급격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옆에 선 사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마이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로마군의 보급로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유일한 석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미리 잠입시켜 두었던 위나라의 결사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간 로마군의 후방 멀리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생명줄과도 같던 석교가 파괴된 것입니다.
보급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로마 군단병들 사이에서 미세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카이사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전 군단에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급이 없다면 적을 섬멸하고 적의 식량을 뺏겠다는 로마식 전공법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삼국지의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우, 장비, 조운, 마초, 그리고 황충까지 5호 대장군이 나란히 말을 달려 로마의 제10군단 정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기억할 가장 화려하고도 처절한 돌격이었습니다. 관우의 청룡도가 로마의 방패벽을 가로로 가르자 장비의 사모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로마 병사들을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조운의 창은 번개처럼 움직이며 보병들의 갑옷 사이를 꿰뚫었고 마초의 기병대는 측면을 유린했습니다. 황충은 백발백중의 활솜씨로 로마의 지휘관들만을 골라 사살하며 지휘체계를 마비시켰습니다. 로마의 백인장들은 소리 높여 구령을 외치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들은 쓰러지면서도 동료의 다리를 붙잡았고 방패가 부서지면 맨손으로라도 적의 칼날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로마의 조직력과 삼국지 장수들의 초인적인 무력이 부딪히며 전장은 거대한 맷돌처럼 양측의 병사들을 갈아 넣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어 대지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조조는 말 위에서 가만히 전장을 굽어보았습니다. 그는 이 전쟁의 끝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조조는 유비와 송원을 향해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 나라의 모든 전력이 단 하나의 점, 즉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머무는 로마의 본진을 향해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진영에서는 스키피오가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남은 모든 발리스타를 부채꼴로 배치하고 화살촉에 맹독을 바른 채 삼국지 장수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황금 독수리 깃발 아래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애검을 뽑아들고 말에서 내려 보병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황제가 병사들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자 로마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전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타오르는 불꽃의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100만 대군 중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마지막 단 한 번의 충돌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장검이 하천을 가리키고 카이사르의 검이 돌격 신호를 내리는 그 순간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가 멈추어 설 것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대서사시의 종지부를 찍을 승자는 누구인가? 로마의 방패가 동방의 창을 꺾을 것인가? 아니면 삼국지의 기계가 제국의 심장을 관통할 것인가?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마지막 붉은 빛을 토해내며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대지는 이미 수십만 명의 희생자들이 흘린 붉은 눈물로 늪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양측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공간도 짜낼 전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본능과 각자의 조국을 향한 충성심만이 그들의 지친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말 위에서 검을 뽑아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것은 연합군 전체에 내리는 최후의 총공격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와 함께 위나라의 호표기, 총나라의 서량기병, 그리고 오나라의 강동 병사들이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 들이닥쳤습니다. 제갈량은 평생의 공력을 담아 마지막 기도를 올렸고 바람은 연합군의 뒤를 밀어주듯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로마 진영의 중심부에서는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투구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는 로마의 상징인 황금 독수리 깃발을 직접 움켜잡았습니다. 황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최전선에 서자 공포에 질려있던 로마 병사들의 눈빛에 광기 어린 투지가 되살아났습니다. 카이사르는 남은 제10 군단병들을 일렬로 세워 글라디우스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방패를 서로 엇갈려 고정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단단한 강철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부딪힌 것은 관우와 장비였습니다. 관우의 청룡 언월도가 로마 근위대의 방패 위를 내리치자 불꽃이 튀며 방패 두 개가 동시에 깨져 나갔습니다. 장비는 뱀처럼 휘어진 사모를 휘둘러 로마 병사들의 목을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정예병들은 쓰러지면서도 앞사람의 시체를 방패 삼아 버텼습니다. 그들은 단검인 글라디우스를 이용해 연합군 기병들의 말배를 찔렀고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지는 말들 위로 무자비한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조운이 이끄는 결사대가 로마 지휘부의 측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조운의 창은 마치 살아있는 은빛 유선처럼 움직이며 로마 장교들의 갑옷 틈새를 정확히 찾아내 꿰뚫었습니다. 조운의 앞을 가로막는 자는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자신의 직속 호위대를 이끌고 조운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서양과 동양 두 천재 무인의 불꽃 튀는 대결이 전장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전투의 승패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이가 파괴했던 유프라테스 강이 석교 뒤편에서 오나라의 주유가 이끄는 수군들이 작은 배들을 연결해 임시 교각을 만들고 로마군의 후방 본영을 기습 점령한 것입니다. 로마군의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철석 같던 로마 군단의 규율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조와 유비, 송원이 이끄는 본대가 로마의 황금 독수리 깃발이 서 있는 언덕에 도달했습니다. 관우의 청룡도가 로마 군단의 상징인 독수리 깃발의 장대를 단칼에 베어 넘겼습니다. 깃발이 먼지 구름 속으로 추락하는 순간 로마 병사들의 함성은 절망의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는 이미 수십 발의 화살이 몸에 박힌 채 부러진 검자루를 움켜쥐고 최후의 항전을 벌였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보랏빛 망토는 이미 피와 흙먼지로 얼룩져 차가운 대지 위를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위한 수천 명의 연합군 병사들을 향해 사자 같은 포효를 내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끊어질 듯 가냘팠습니다. 마침내 무릎을 꿇은 황제의 눈앞으로 로마의 상징인 황금 독수리 깃발이 불길에 휩싸여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그는 로마의 영광이 저무는 것을 지켜보며 서서히 눈을 감았고 그의 손에서 빠져나간 투구는 핏물 고인 웅덩이 속으로 공허한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광란의 소음은 잦아들고 무거운 정적이 평원을 덮었습니다. 삼국지 연합군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100만 대군 중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는 채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부서진 로마의 투구를 발로 차며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대륙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역사는 이 전쟁을 위대한 동방의 승리로 기록할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조직적인 규율과 삼국지의 영웅적인 기계가 부딪혔던 그 찰나의 순간 인류는 가장 찬란하고도 잔인한 문명의 충돌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승리한 연합군은 로마라는 거대한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조조의 야망과 유비의 인자함, 그리고 손권의 실리가 부딪히며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려는 것은 아닐까요? 쓰러진 황금 독수리 대신 그 자리에 세워질 새로운 깃발은 과연 어떤 색일지 역사의 다음 페이지가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펼쳐집니다. 로마의 심장부였던 평원에는 이제 적막만이 가득합니다. 승리한 삼국지 연합군의 장수들은 피로 찌든 갑옷을 벗지도 못한 채 쓰러진 로마의 거신 트라야누스 황제의 시신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조조는 부러진 칼날을 땅에 꽂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로마가 이룩했던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과 끝없이 뻗은 도로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중원의 평원과는 또 다른 차갑고도 정교한 문명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공동의 적이었던 로마가 무너지자마자 연합군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비는 로마에 남겨진 백성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로마의 선진적인 공성기술과 무기체계를 완벽히 흡수하여 위나라의 힘을 키우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손권은 로마가 장악하고 있던 지중해의 제해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미 오나라 수군들을 항구로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로마 원로원의 지하 비밀 회의장에서는 살아남은 로마의 정예 백인장들과 사제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로마의 정신은 죽지 않았음을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온 침략자들을 이간질하기 위해 로마 특유의 정치적 술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조의 측근에게는 유비가 로마의 유산을 독점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손권에게는 위나라가 오나라의 함대를 기습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폐허 위에서 위, 촉, 오 세 나라의 깃발이 서로를 향해 펄럭였습니다. 제갈량은 하늘의 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승리가 결국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마에 역시 조용히 군대를 뒤로 물려 조조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검은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100만 대군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의 법치와 삼국지의 덕치가 충돌하고 서양의 합리주의와 동양의 지략이 뒤섞이며 인류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조조는 로마를 발판 삼아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로마에 남겨진 자들이 삼국지의 분열을 틈타 다시 한번 황금 독수리 깃발을 치켜들게 될까요?
전장의 먼지는 가라앉았지만 영웅들의 야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이제 전쟁의 기록을 넘어 정복한 자와 정복당한 자가 뒤섞여 만들어내는 기묘한 공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대륙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길고 길었던 삼국지와 로마의 대결, 그 대서사시에 막이 내립니다.